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딩관리사 자격취득과정의 강의를 맡은 김태흥이라고 합니다. 빌딩관리사 자격취득과정에서 총 25개 강의로 해가지고 필요한 과목을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빌딩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시간관계상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우리 빌딩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 부분을 아마 4차례에 걸쳐 가지고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선 그 법 1조에 보게 되면은 그 건물이 구분 소유가 나옵니다. 구분 소유.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일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소유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조상 구분입니다. 구조상.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나눠져 가지고 소유권 각각 다르게 말이죠. 소유권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1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1조에 나오는 부분. 그리고 1-1조의 2입니다. 1조의 2. 여기에는 이용상 구분입니다. 이용상. 1조는 구조상 이렇게 구분된 부분을 설명했고 1조의 2는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소유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한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제한이 뭐냐면은 첫째 용도가 판매시설이 된다. 판매시설 또는 운수시설. 근데 집배송시설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판매시설이라든가 운수시설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너무 작은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판매시설,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리고 바닥에 그 표지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건물 번호를 표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법에서 규정한 이런 조건입니다. 이용상. 그래서 구조상 구분돼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용상 구분된 것도 우리가 소유권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시행령에서 또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죠. 바닥 경계 표지는요, 바닥에 3cm입니다. 3cm 이상이고, 그 다음에 강한 자료, 스테인리스라든가 석재, 부식 손상이 안 되는 그러한 재료를 써가지고 이제 경계 표시를 하라는 얘기죠. 경계 표시. 그리고 경계 표시 색은 바닥 면적하고 다른 색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계 표시가 이제 3cm가 있습니다. 3cm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하고 요거하고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 견고하게 이제 마모가 되지 않은 재료를 써가지고 표시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번호 표지는 바닥에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규격은 가로는 5cm, 세로는 10cm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3개 이용상 구분된 보통 이용상 구분된 그러한 소유권을 말할 때에는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런 경계 표시는 3cm 이상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 건물 표시는 여기 3cm고 여기 5cm 되도록 예를 들어서 1-1이다. 1층에 1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바닥 표시를 하는 것이죠. 1-2다. 1층에 2호다. 여기는 1-3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경계 표시도 이렇게 표시가 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건물 번호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하고 틀리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현황도. 자, 이용상 구분된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1-1, 이쪽으로 가면 2-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현황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입구에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건물 번호 표지, 이것은 재료와 색은 2조를 이제 중요한다 그랬습니다. 2조가 그런 얘기죠. 예, 구분되게 표시를 하고 이런 그 견고하게 한다는 것, 그런 것이 2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 표시하고 건물 번호 표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용어의 정의입니다. 집합 건물이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약칭해가지고 직권법으로 하겠습니다. 직권법. 직권법에서 쓰는 용어를 우선 먼저 몇 가지만 보면은 구분소유권입니다.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1조, 아까 말씀드렸죠. 구조상, 그리고 1조의 2, 이용상, 이런 부분이었습니까? 이런 부분. 거기에 따라서 공유부분 제외하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이 구분소유권입니다. 그래서 구조상 요것은 내 거다. 이용상 딱 경계를 쳐가지고 요것은 내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 지을지 않습니까? 그런 거 소유권, 그것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구분 소유권. 구분 소유자는 이런 구분 소유권을 가지는 사람이죠. 내 건물이다 하는 것, 그것이 구분 소유자입니다. 별 어려움이 없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이 목적인 건물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런 그 전유 부분을 소유하려면은 여기하고 바로 이제 연결된 게 아니고 뭐 이런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 이런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전용 부분, 전유 부분 이것을 혼용했습니다. 혼용했는데 이제는 전유 부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직권법도 그렇고 다음에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나오는데 용어가 똑같이 통일했습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이렇게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이라는 점 말씀드렸지만은 전유 부분 외의 건물 부분 그리고 전유 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부속물 그리고 제3조 2항 3항이 있습니다. 2항이 이제 규약이고 3항이 이제 그 3항에 따라서 공용 부분으로 된 그 부속의 건물을 공용 부분이라고 합니다. 공용 부분. 공증받은 겁니다. 3항은 공증이죠. 이건 규약이고요. 따라서 이건 공용 부분 하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공용 부분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건물이 대지란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그리고 규약에 따라서 규약에 이것은 건물의 대지로 보자 이렇게 이제 정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이 공용 부분 건물이 대지를 본다 이런 얘기죠. 건물이 대지. 그 건물이 대지고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이 대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권리 그걸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지 사용권. 자,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이 직권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법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관리 방법, 기준, 하자담보 책임 이런 것들이 주택법이라든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약에 저촉이 된다 할 때는 직권법이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권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공주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저촉이 됐다 그러면은 직권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저촉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공주법이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직권법은 다른 법에 비해서 우선 먼저 적용된다 하는 것이죠. 자, 공용 부분이 이제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 그래서 복도라든가 계단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구분사의 전원 또는 일부에 공용으로 제공되는 건물 부분을 이제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인데 아까 이제 2항에 규약으로 또 제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으로 보자. 이렇게 정하면은 공용 부분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된다는 얘기고 3항은 공정증서입니다. 공정증서.
공동증서로 이렇게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공용 부분을 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항하고 3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모르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규약이라든가 공동증서로 만약에 그 공용 부분을 했다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규약에 따른 건물이 대지입니다. 법제 4조입니다. 4조. 이 통로라든가 주차장, 정원, 부속 건물이 대지 그 밖에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서 건물이 대지로 할 수 있다. 아까 있죠? 규약으로서. 이럴 때 3조 3항을 준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증서죠. 공동증서에 의해서 이렇게 그걸 준용하니까 그것에 따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인 토지가 일부가 멸실이 됐어요. 멸실됐습니다. 멸실됐을 때 그럴 때에도 건물이 대지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얘기죠. 본다. 그래서 건물이 예를 들어서 일부가 분할됐어요. 이렇게 분할됐습니다. 이렇게 분할됐습니다.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규약에 따른 건물이 대지로 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분서유자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제법 5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오는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소유자는 건물이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법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살라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무가 부과가 됐습니다. 됐고, 그리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만 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내부를 철거하거나 파손해서 증축, 개축하는 행위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용도인데 거기서 어떤 그 공장을 가동한다든가 이렇게 용도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법 5조입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에는 그 나름대로 불이익한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 또 드리죠. 제 3항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전유 부분이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해서 그 다른 전유 부분이 있습니다. 또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유 부분이 혼자 독단적으로 된 게 아니고 다른 전유 부분, 공용 부분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관련되기 때문에 우리 그 전유 부분을 어떤 그 좀 고쳐야 돼요. 그랬을 때에는 다른 전유 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는 이제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 그 사용을 허락한 그러한 곳에서 만약에 손해를 입었다 할 때는 그 손해를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은 1, 2, 3항 있지 않습니까? 1, 2, 3항. 1, 2, 3항에 대해서 소유자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유를 이렇게 이전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점유자입니다. 점유자. 이 점유자는 미규정을 똑같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유자가 어떤 그 공동이익에 좀 해로운 행위를 했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 용도 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했다.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점유자도 똑같이 이런 조치를 취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건물에 흠이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수가 된다든가 하는 경우 있습니다. 우리 집에 누수가 됐을 때에는 우리 집 외 부분에서 그것이 다른 분의 전유 부분이 있든가 아니면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집에 누수가 될 경우 있겠거든요. 그랬을 때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추정.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인 나오는데 이제 여기 이제 수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관리인 측면에서 일하실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흠을 찾아가지고 그 흠을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공용 부분이라 그러면은 전체 그 직권법에 해당되는 분들의 다 합동해가지고 그 흠을 치유해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전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만약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 분한테 이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관리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흠이 있다, 누수가 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이것은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을 해가지고 찾는다는 얘기죠. 추정한다. 만약에 이제 추정한 것이니까 공용 부분이 아니고 다른 세대의 전유 부분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전유 부분에서 이제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입니다. 이런 경우가 별로 이제 어머니 없을 텐데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전유 부분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죠.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를 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 팔아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분 소유자의 매도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입니다. 제 8조죠, 8조. 대지비의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 공유자는 그 건물이 사용에 필요한 범위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대지 공유자.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분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할하면은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규정해 놨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입니다. 담보 책임. 이 담보 책임은 이 직권법에서도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민법에 있습니다. 민법. 담보 책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샀어요.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판매한 사람이 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큰 건물 같은 거라든가 그러한 그 부분은 사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갖고 규율할 수가 없어요. 해서 그 민법의 다른 조항에 또 규정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이 직권법에서도 이런 담보 책임에 대해서 규정이 났습니다. 이건 분양자입니다. 분양자. 그 다음에 시공자예요. 다시 말해서 그 건물을 분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분양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시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담보 책임을. 이럴 때는 667조 민법, 668조 수급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667조가. 이것은 668조도 마찬가지로 있죠. 그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한테 시고 그리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 책임에 관해서 시공자입니다. 시공자가 분양자한테 또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조건이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은 구분 소유자에게 담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 법 제9조에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3항인데요. 시공자의 담보 책임입니다. 시공자의 담보 책임 중에서 민법 667조 제2항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2항이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하자가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이 분양자가 만약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라든가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 이런 경우만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만 지고 시공자가 만약에 분양자한테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은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는 담보 책임이 만약에 매수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면은 특약은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특약에 대해서
매순이한테 좀 불리하게 이렇게 했다. 그래도 만약에 이제 불리한 이런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9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시공자의 범위는 영제 4조에 있는 것인데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해서 완성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은 자 하수급이죠. 하수급 이런 사람이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하수급인 자는 1호자 이 사람이 담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담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담보 책임을 질 수가 없다. 그럴 때 도급받은 자가 담보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 나와가지고 주요 구조부, 그다음에 지방공사 이런 하자는 10년입니다. 10년. 그리고 일회규정 외 하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2년, 3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직권법에 의한 담보책임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담보책임하고 저는 주택법이죠. 주택법에 의한 담보책임하고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통일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2016년도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 법에서는 통일했습니다. 직권법하고 이런 그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이런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똑같이 규정을 해놓습니다. 민법도 10년이죠. 민법도 10년입니다. 그래서 하자 중대성이라든가 내구연한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우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존속기간은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인데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가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 다시 말해서 열쇠를 불출한 날이죠. 열쇠를 불출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 소유자가 관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보 책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입니다. 주택법은 사용검사이죠.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일. 그래서 이때부터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담보 책임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짧죠? 짧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멸실이라든가 훼손된 경우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제 5조에 보게 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는 하면은 기산일 전에 다시 말해서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전에 만약에 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5년입니다. 5년이고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나눴습니다. 대지조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 이런 하자입니다. 이런 하자에 대해서는 5년입니다. 5년. 제일 길죠. 건물이 구조상 또는 안전상의 하자는 것은 5년이고 이런 공사는 아닌데 이제 목공사라든가 창호공사, 조형공사 이런 건물이 기능상, 미관상 하자, 미관상 하자에 대해서는 3년입니다. 3년이고 마감공사 하자, 그러니까 하자의 발견, 교체, 보수가 용이한 하자 같은 경우는 2년입니다. 2년 동안 그 하자가 기간이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년 하자 있고 이런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그 크레이 같다 그런 것들은 다 5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조경이라든가 창호공사, 목공사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이런 3번 다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안의 벽지라든가 그런지 않습니까? 벽지라든가 이런 그 타일이라든가 이런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년 동안에 2년 내에 이렇게 그 하자 보수를 청구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분양자의 관리 의무입니다. 일단은 이제 분양을 다 끝났어요. 끝난 상태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선 먼저 분양자가 관리하라는 거예요. 분양자가 관리하는데 관리단이 개시할 때까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이제 관리단을 구성합니다. 그때부터는 관리단이 이제 관리해야겠지만은 그 전에는 분양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보통 성간주의 의무라고 하죠. 성간주의 의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양자한테 선간주의 의무로 관리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분양자는 공동증서로서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해서 분양계획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이제 2항에 있는 내용이고,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예를 분양 다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반 이상이 가반이 만약에 이전 등기를 했다. 그랬을 때는 그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 이내에 이제 규약 설정이라든가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했을 때는 이 분양자가 지체 없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집해가지고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규약을 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만약에 집합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양자가 성간주의 의무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양자의 과반이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그 분양자가 관리단을 이렇게 관리단을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규약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할 때는 이 분양자가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집합 건물이 소유미 관리하는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